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갈 건데요. 잠시만요. 자, 이제 여기부터 볼 겁니다. 여기 보면은 로그인 아이디에 인덱스 걸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create, 이거 뭐 할 때 쓰는 거죠? 네, 생성할 때 쓰는 거죠. 자, create index래요. 인덱스가 뭔지는 아직 설명드린 적이 없지만 create index, 인덱스를 만들겠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 뒤에 온 이거, 얘는 뭘까요?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보통 우리가 create 테이블, 테이블 만들겠다 해놓고 테이블 이름 적죠. 그리고 create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만들겠다 해놓고 이름 적어요. 얘도 똑같아요. create index, 인덱스 만들겠다 해놓고 이름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on, 얘는 어디서 봤던 애예요? 네, join의 밑에 set로 들어있던 애죠. 근데 그 on과는 당연히 좀 다른 느낌일 거예요. 얘는 뭐냐면, 자, 나는 그러니까 create index, 인덱스를 만들 거야. 그 인덱스의 이름은 이걸로 지을 거야. 근데 누구를 인덱스로 만들 건데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멤버 테이블에 있는 로그인 아이디라는 컬럼을 이런 이름으로 인덱스를 만들 거야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인덱스는 일단 간단하게 표현해 보자면,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해를 해주세요. 이건 좀 심한데? 이렇게 두툼한 백과사전, 영어사전이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이제 사용하던 한영사전, 영한사전 이런 느낌 보면은 만약에 B라고 하는 단어를 찾을 거예요. 그러면 우린 첫 장부터 이 B가 나올 때까지 다 뒤져봐야 되나요? 아니죠. 여기 보면 A, B, C, D 이런 거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 E, Z까지 다 들어있고, 그러면 이 중에서 B로 시작을 했네? 그럼 B를 손가락을 넣어서 여기를 열어 제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일단 A 부분 다 넘기고 E를 찾아가죠. 이런 식으로 단어를 찾았잖아요. 그쵸? 여기 있는 이 친구들, 얘네 이름이 뭘까요? 예, 얘네가 인덱스예요. 한국말로는 이제 색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인덱스, 얘랑 비슷한 의미예요. 자, 인덱스를 걸었다라고 하면 이제 이 로그인 아이디를 기준으로 어떠한 결과를 찾아내려고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뒤져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것처럼 손가락 하나 넣어서 열어 제끼고 찾겠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얘를 잘 보세요. 지금 현재 24만 1664KB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인덱스를 걸 겁니다. 이거를 실행할 거예요. 얘도 지금 보시면 오래 걸리고 있죠? 좀 기다려줘야 돼요. 지금 6.384초가 걸려서 이 쿼리가 실행이 됐대요. 자, 그러고 나서 얘를 보면 어때요? 커졌죠? 우리 분명 데이터를 추가하진 않았어요. 여기 24만이었거든요? 12만 어디서 왔어요? 우리 인덱스 거는 거밖에 안 했는데 데이터가 실제로 보관되어 있는 크기가 커졌죠? 물리적 자원을 소모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물리적 자원은 이따가 또 추가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자, 이렇게 인덱스를 걸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 I1이잖아요? I1 테이블 가서 테이블 눌러보면 우리가 만든 테이블들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선택하고 일단 이거부터 보죠. 플러스를 눌러봐요. 컬럼과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멤버 2에는 인덱스가 플러스가 없죠. 얘는 그런 거 안 했으니까. 근데 얘는 지금 플러스가 있네요? 눌러보면 우리가 방금 추가한 이름의 인덱스가 걸려 있어요. 이렇게 UI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테이블 선택하고 F6 누르면 이 구조 볼 수 있다 그랬죠. 이 구조에도 보면 탭에 인덱스라는 탭이 있어요. 들어가면 들어온 거예요. 이거를 얘를 보면 얘는 없거든요. 이런 거. 우리가 인덱스를 걸었다, 인덱스를 생성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실제로 걸려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인덱스 종류는 키고요, 컬럼은 얘고요, 인덱스 이름은 얘래요.
사실 근데 인덱스 이름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보여지는 용도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뭐 이 정보를 변경하려고 할 때나 그때나 한 번씩 필요한 경우긴 한데, 실제로 막 인덱스를 그렇게 변경을 해가면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름은 크게 중요하진 않다. 근데 보통 컬럼명에 이렇게 뒤에 인덱스를 붙이거나 아니면 컬럼명과 동일하게 하거나 아니면 인덱스를 앞에 붙이고 뒤에 컬럼명을 적거나 보통 그런 식으로 해요. 왜냐? 이렇게 인덱스를 걸어놨는데 여기 인덱스 이름이 A래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SQL YOG 같은 경우는 어떤 컬럼에 걸려있는지까지 알려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걸 안 알려주는 UI였다. 근데 여기 인덱스 이름이 A다. 그러면 우리 이거 들어가서 까보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거잖아요. 이거 여기 가서 컬럼이 얘였구나 라고 확인을 해야만 해요. 물론 이걸 확인하는 방법도 명령어 중에 있지만 어쨌든 뭐 우리가 작업을 하나 더 해야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알아볼 수 있게 지어주는 게 보통 관례입니다. 이거는 변수 이름 짓기, 함수 이름 짓기, 클래스 이름 짓기, 테이블 이름 짓기, 컬럼 이름 짓기 다 공통이에요. 작업을 서로가 그러니까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런 이름들을 좀 용도에 맞게, 상황에 맞게 잘 지어놓으면 다른 사람이 내가 짠 코드를 봤을 때 분석할 때 시간이 반토막으로 줄어든다 라고 하는 게 이 이름 짓기의 관례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자, 인덱스가 걸리면 이제 뭐가 좋아지는 거냐면요. 보세요. 다시 전체 조회를 한번 해보죠. 자, 멤버 테이블 그냥 조회하면 아까랑 비슷하게 4초쯤 걸리고 있어요. 지금 4.7초 걸렸대요. 그죠? 자, 이거 닉네임으로 조회한 이거 아까 1.3초가량 걸렸었는데 지금도 1.3초 걸리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거 얘는 얼마 걸렸어요? 네, 그냥 깜빡하고 끝났죠. 얘랑 얘의 차이는 뭐예요 지금? 네, 조건을 주는 컬럼의 차이가 있는 건데, 아까는 둘이 분명히 속도가 비슷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속도가 완전히 달라졌죠. 얘는 여전히 1.3초가 걸리고 있는데 얘는 이제 눈 깜빡할 새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요거 하나 줬다고 갑자기 엄청 빨라졌죠. 자, 이게 인덱스의 효율입니다. 검색 속도를 엄청 빠르게 증가시켜줘요. 0.002초면 사실 우리가 데이터가 얼마 안 들어있을 때 0.001초에서 0.00 한 3초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그 상태에 그대로인 거잖아요. 그럼 지금 400만 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더 이상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이게 인덱스를 걸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전에 있는 이 인덱스 ABCD, 이 친구들이 만약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안사전에서 어떠한 단어 하나를 찾는데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렸겠죠. 근데 이제 이런 친구가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훨씬 속도가 단축되는 거잖아요. 그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와 보면은 이제 인덱스를 걸기 좋은 컬럼이라고 해서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PK는 무조건 인덱스가 생성이 된다라고 나오고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때 컬럼을 뭐 ID 컬럼,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ID 컬럼을 만들어 놓고 이 친구한테 프라이머리 키라는 걸 지정을 했어요. 그럼 얘는 방금 위에서 한 것처럼 이런 인덱스를 만들 거야 라는 걸 하지 않아도 여기 인덱스로 들어와 있어요. 그게 PK가 갖고 있는 기본 기능 중에 하나예요. 인덱스 기능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PK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찾거나 할 때 조건절에 키를 주로 쓰는 이유가, PK를 주로 쓰는 이유가 얘는 인덱스가 이미 걸려있으면 검색 속도가 빠르니까. 그래서 보통 PK로 많이 하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중복값이 최대한 적은 컬럼을 선택을 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가로에 없는 게 가장 좋다라고 했죠. 지금 현재 우리는 중복값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3개의 컬럼 모두 다. 왜냐? 막아놓은 적이 없으니까. 근데 PK는 무조건 중복값 없죠. 최적의 조건이네요. 그죠? 유니크라는 제약 조건이 들어갔다. 걔도 중복된 값 못 받겠죠. 그럼 걔도 나쁘지 않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PK는 다 자동으로 인덱스가 걸려 있으니까 우리가 얘를 제외하고 논외로 치고 본다고 했을 때 보통 인덱스를 걸게 되는 컬럼은 유니크라는 제약 조건이 들어가 있는 컬럼에게 주로 걸어요. 건다고 하면. 근데 사실 이거는 무조건 이렇다는 아닌 게, 이 인덱스를 걸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조건절에 해당하면, 이 조건절에 인덱스가 걸려있는 컬럼이 사용이 되면 그때 빨라지는 거거든요. 얘한테는 의미가 없었잖아요, 지금. 얘만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웨어절에 자주 언급되는 컬럼에 걸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여기까지만 일단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자, 웨어절에 자주 언급되는 컬럼, 일반적인 상황에서 PK로 사용되는 키가 제일 많이 웨어절에 언급이 되겠죠. PK는 최적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얘는 알아서 인덱스가 만들어질 거고요. 중복값이 절대 없죠. 얘는 최적입니다. 근데 PK를 논외로 친다고 했을 때, 자, 웨어절에 자주 언급되는 컬럼, 만약에 이런 회원 테이블이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가장 많이 조건절에 걸릴 만한 데이터가 이거 3개 중에 누굴까요? 자, 여기서는요, 로그인 아이디입니다. 왜냐? 우리가 네이버에서 회원가입을 한다고 해볼게요. 자, 우리가 입력을 해요. 나 이런 아이디 쓸래? 라고 입력하고 누르면 얘가 알려줘요. 이거 쓸 수 있어 없어 알려줘요. 근데 얘는 이거를 어떤 걸 기반으로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얘가 이거를 너 이거 사용할 수 없는 아이디야 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얘가 무슨 확신이 있어서 이걸 알려줄 수 있죠? 그쵸? 아니요. 중복된 값이 있나를 찾아보는 거예요. 어디서? 네이버가 보관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멤버 테이블에 유저이라는 애 있어? 라고 우리가 쿼리 날린 거죠. 있으면 결과가 나올 거고 없으면 안 나올 거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넣어놓은 것 중에는 막 이런 건 없을 거잖아요. 이거 검색하면 안 나오잖아요. 얘가 지금 여기다가 입력을 하고 다른 데를 클릭하는 그 찰나에 얘는 여기를 갔다 온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얘는 이미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해서 우리한테 이런 정보를 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사용 가능한 아이디였다. 그러면 이거 안 되잖아. 사용 가능한 아이디면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찰나에 우리가 다른 데를 클릭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얘는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갔다 와서 우리한테 너 이거 못 써. 중복됐어. 아니면 너 이거 쓸 수 있어. 라는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사실 여기에 중복검사, 중복체크라는 버튼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이제 동기로 많이 처리를 했기 때문에 웹에서. 근데 요즘에는 이제 비동기가 워낙 활성화가 많이 되고 비동기의 기술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부분 비동기로 처리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동기랑 비동기는 페이지를 새로 그릴 거냐 아니면 새로 그리지 않고 이 안에서 그냥 처리해 버릴 거냐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웹개발 수업에 들어오시면은 거기서 또 다뤄질 예정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찰나의 순간에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갔다 왔고 이런 아이디가 있나 없나를 이렇게 까본 거다. 이거 한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 일단 로그인 아이디를 조회해야 된다라는 조건에 걸어야 된다라는 상황이 하나가 나왔죠. 자, 비밀번호. 중복이 가능한 요소인가요, 얘는? 얘는 가능한 요소죠? 만약에 여러분들이랑 저랑 똑같은 비밀번호를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모르는 거죠. 근데 상관이 없죠. 아이디가 다를 거니까. 아이디가 절대로 모든 사이트는 로그인 아이디의 중복값을 허용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자, 패스워드는 상식적으로 똑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요. 얘가 만약에 중복이 안 된다라고 하면요. 만약에 제가 쓰던 비밀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했대요.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자, 여기를 눌렀는데 이 비밀번호는 중복됐습니다. 그럼 이 사이트에 누군가는 이 비밀번호를 쓰고 있다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네요. 노출된 거 아닌가요, 이거? 그쵸? 비밀번호는 애초에 그래서 중복을 허용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노출이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만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아이디한테 중복 불가를 걸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아이디도 중복이 허용된다? 그럼 아이디 입력하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들어갔을 때 똑같은 회원이 둘이다. 그러면 저는 로그인을 하면 누구 회원 페이지를 보여줄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똑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진 회원이 둘 이상 존재한다? 이건 아예 말이 안 된다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웹이
로그인 아이디에 대한 중복을 불가로 만들어 놓는 거고요. 비밀번호를 허용해 놓는 겁니다. 그렇게 짜여진 이유가 그렇게 있어요. 자, 그럼 비밀번호는 일단 이 조건에 걸어서 검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딱히 존재하지 않는 상태고요. 닉네임은 어때요? 이름이라고 했을 때 이름은 중복이 안 되나요? 얘도 중복되죠? 얘가 만약에 중복이 안 된다 그러면 네이버에 만약에 저랑 똑같은 차주환이라는 이름으로 로그인 회원가입을 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전 네이버 못 써요. 이건 너무 억울한 일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은 당연히 중복이 가능하다. 물론 여기서 이제 컬럼명이 닉네임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우리가 잠깐만. 그냥 닉네임의 의미로 사용을 한다라고 쳤을 때 닉네임은 보통 중복이 안 되게끔 걸긴 하죠. 왜냐면은 우리가 게시물 리스트를 보는데 1번 게시물을 뭐 홍길동이 썼다. 이게 닉네임이라고 치고 근데 2번 게시물도 홍길동이 썼다. 근데 사실 얘네는 다른 회원이었다. 근데 우리가 이것만 보고는 판단이 안 되니까. 그래서 보통 닉네임도 중복 제거를 하긴 하지만 얘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상황이라고 친다면 얘는 무조건 중복 제거를 해야만 하는 상황. 중복을 막아야만 하는 상황. 그럼 상대적으로 얘가 가장 높은 확률로 외어절에 쓰일 거다. 그리고 회원가입만 봐도 얘가 경우가 높은데 확률이 높은데 얘는 실제로 로그인 할 때도 검증을 해야만 해요. 제가 네이버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하겠대요. 여기다가 입력을 합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계정인데 입력을 했다고 쳐봐요. 자, 이러고 로그인 버튼 누르면 얘는 어디 갔다 와야 돼요? 네, 이 정보랑 이 정보 가지고 네이버 데이터베이스 한번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보통 로그인 처리를 할 때 얘를 가지고 가요. 아이디를 가지고 가서 데이터 있어? 물어보고 있으면 값을 주겠죠. 그 값을 받아온 다음에 받아온 값에 있는 거랑 얘랑 비교해요. 보통 그런 식으로 로그인을 처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때 조건절로 또 걸리겠네요. 그럼 회원가입에서는 로그인 아이디랑 닉네임이랑 좀 비등했다고 쳐도 로그인 아이디 같은 경우는 로그인하는 기능에서 또 필요하고 이런 경우가 생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로그인 아이디가 좀 더 외어절에 자주 언급되는 컬럼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 중에 로그인 아이디한테 인덱스를 주는 게 가장 효율이 좋다라는 개념이 되는 건데 물론 상황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중복값이 최대한 없는 거 로그인 아이디는 중복이 없어야 되니까 그리고 PK는 안 되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그러면 얘한테 거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거 보세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삽입이나 삭제, 사실 수정도 포함입니다. 업데이트 쿼리를 날리는 것도 포함이에요. 거의 일어나지 않는 테이블이어야 된대요. 인덱스를 걸려면. 그러니까 아예 안 된다까지는 아닌데 이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니다. 간단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이 인덱스를 건다라고 해서 이 쿼리를 실행시키면 얘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기존에 있는 이런 우리가 테이블이 있다. 이렇게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이렇게 데이터가 쭉 들어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인덱스를 로그인 아이디한테 걸면요. 이런 식으로 밑에를 쭉 만들어 나가요. 여기는 이게 낫겠다. 점점점. 자, 이런 구조로 로그인 아이디 컬럼의 값을 이렇게 만들어 놔요. 얘가. 제가 아까 실제로 물리적으로 자원을 더 쓴다 그랬죠. 지금 12만 킬로바이트 정도가 추가됐잖아요. 그 12만 킬로바이트가 얘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24만, 얘가 갖고 있는 크기가 24만이었는데 이거 하나를 더 만들어 놨기 때문에 12만만큼을 더 먹은 겁니다. 로그인 아이디 컬럼에 대해서만 이걸 만든 거예요. 얘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진짜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뭐 200이다. 여기는 뭐 50이다. 여기는 아니다. 50은 너무 작아. 100. 그리고 여기는 뭐 300. 해놓고 여기가 50. 여기는 150. 그리고 여기는 잠깐만요. 이 숫자를 이렇게 씁시다. 200, 150, 100, 300.
실제로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이건 예시예요, 예시. 50, 150. 여기는 250, 35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데이터를 번호를 다 매겨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다 이렇게 각각 하나의 원이 두 갈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보통 이진 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진 트리, 얘는 이제 영어로는 바이너리 트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이 로그인 아이디 컬럼에 대한 데이터들을 이 이진 트리로 하나 더 만들어놔요. 기존에 있는 테이블은 그냥 두고 얘는 그냥 두는데 로그인 아이디에 대한 컬럼이 갖고 있는 데이터만, 그 값들만 이 이진 트리로 하나 빼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300번, 200번째의 값을 여기다가 넣어놓고 뭐 100번째 값을 여기다 넣어놓고 300, 뭐 50, 150 넣어놔요. 이렇게 값을. 자, 이렇게 다 하나의 원이 하나의 데이터를 물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가 좋은 거냐면요. 자, 만약에 한 350번째 줄에 있는 데이터래요. 우리가 이걸 조건으로 걸었대요. 그럼 얘는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던 이 테이블은 맨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내려가다가 이거 조건 따져보고 찾았는데 멈추지도 못하고 더 가야 되죠. 이렇게 쭉 다 돌면서 얘를 하나 찾는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얘는 풀스캔이죠. 자, 보세요. 얘는 어떤 식으로 가냐면 지금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350이 자, 색깔을 다르게 해야겠다. 이 맨 위에 있는 이 원 있죠. 하나 있는 원. 얘로부터 시작이죠. 원이 두 개씩 계속 뻗쳐나가는 거니까, 이 이젠트리가. 자, 이 원을 이제 루트 노드라고 해요. 이 원 하나를 가지고 노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각 노드들이 존재하는데, 얘부터 시작을 했다. 라고 해서 루트 노드라고 하고요. 근데 이런 개념들 몰라도 됩니다. 그냥 그렇구나만 하시면 돼요. 자, 이 루트 노드의 숫자를 봤을 때, 나보다 크네? 350이면 200보다 크죠? 크면 오른쪽으로 가요. 작으면 왼쪽으로 가고. 자, 그럼 일단 오른쪽으로 왔어요. 300이네? 나보다 또 크네? 오른쪽으로 가겠죠. 350 찾았네요. 이렇게 찾아요, 얘는. 로그인 아이디가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이 이진트리 형식으로 하나 새로 만들어 놓고 이만큼을 지금 개수가 400만 개니까 이 밑에 노드가 엄청 많겠죠?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엄청 많은데 그 친구들을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컴퓨터가 그냥 만들어냅니다. 이 트리를. 이거가 이제 이렇게 트리를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인덱스를 걸 때 시간이 한 6초가량 걸렸던 거고, 그리고 실제로 물리적 자원을 이만큼 더 쓰고 있던 거고, 이만큼의 트리 하나를 만든 거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검색 조건에 얘를 쓴다면 이 트리를 루트 노드부터 해서 나보다 작아? 그리고 왼쪽, 나보다 커? 오른쪽,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찾아 나간다. 이렇게 찾아 나가면 거기서 나온 값을 찾았을 때 얘가 이거야 하고 값을 리턴해줘요. 그래서 사실 얘도 중복된 값이 아예 없어야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복된 값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나가다가 한번 찾죠. 그럼 다시 루트로 가서 다시 찾아요.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어차피 방향이 비슷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이미 하나 찾았네? 그럼 넌 스킵이야. 다음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찾기 때문에 검색 속도가 이 풀스캔보다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중복값이 있더라도. 근데 중복값이 없다면, 가장 없는 게 가장 좋다 그랬죠. 중복값이 없다면 얘는 한번 얘를 찾았어요. 그러면 더 이상 찾지 않아요. 여기서도 만약에 얘가 중복값이 없다라는 걸 DB가 알고 있는 상태라면 0번부터 쭉 내려가다가 얘를 찾죠. 찾으면 밑으로 안 가요. 유니크 제약사항 같은 거 걸어놓으면. 얘도 그건 마찬가지긴 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얘보다 얘가 훨씬 빠를 수밖에 없다. 얘는 여기까지 내려오는 단계를 한 줄 한 줄을 다 밟아 내려가면서 와야 되지만 얘는 나보다 커 작아 이것만 하고 그냥 가지치기 하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얘가 속도가 월등히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RDBMS는 기본적으로 테이블로 데이터를 관리하니까 이 이진트리라고 하는 형식으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없어요. 그런 상태의 단점이 있었던 건데 그 단점을 인덱스라고 하는 친구가 얘를 만들어 줌으로써 해결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검색 속도가 빠르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얘기하다가 이게 나왔죠? 자,
삽입이나 삭제가 이루어졌대요. 데이터를 만약에 지금 뭐 0부터 800까지 데이터를 넣어놨었는데 중간에 한 401번? 이런 애를 하나 추가할 거래요. 마침 데이터가 비어있어서 넣어도 된대요. 그럼 얘는 노드를 그냥 밑에다 추가할 수 있어요? 다시 짜야 돼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얘는 이 노드를 재생성해야 됩니다. 기존에 만들어놨던 거를 지워버리고 새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 만드는 시간이 걸리겠죠. 느리겠네요. 그거예요. 삭제가 일어났다. 노드가 나보다 커 왼쪽 오른쪽 봐야 되는데 얘가 빵꾸가 났대요. 이거 그냥 쓸 수 있어요? 못 쓰겠죠. 그러면 지우고 다시 만들어야 돼요. 수정도 마찬가지. 이 값이 변했대요. 나보다 작아 해서 내려왔는데 안 작대요. 이게 뭐야? 안 되잖아요.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삽입이나 삭제가 이렇게 한번 일어날 때 인덱스를 재생성, 이징트리라고 하는 이 구조를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되는 현상 때문에 삽입이나 삭제가 자주 일어나는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 기능을 쓰면 오히려 조회할 때만 빨라지는 거지 나머지가 다 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질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단순히 조회하는 영역, 조회를 가장 많이 하고 데이터가 실제로 잘 안 변하는 경우에 테이블에 그 해당 컬럼만 인덱스를 걸어서 쓰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 이해되실까요? 진짜 인덱스 걸면 검색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모든 컬럼에 그럼 다 주고 그 컬럼으로 누구든지 조건을 걸어서 써도 검색이 빠르게끔 만들면 되지 않냐? 그거에 대한 반박이 이거 한 줄로 되는 거죠. 이 그림으로. 얘를 다시 그려야 된다. 12만 킬로바이트를 계속해서 다시 찍어내야만 한다. 지웠다 다시 만들어야만 한다. 라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는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회원 테이블이라고 했을 때 로그인 아이디 수정할 수 있는 애인가요? 보통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아이디를 수정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이름을 변경하거나 닉네임을 변경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는 있어도요. 로그인 아이디는 못 바꿔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로그인 아이디가 멤버 회원 관리하는 테이블에서 인덱스를 많이 걸고 쓴다. 근데 이 친구는 또 PK가 되기는 좋지는 않아요. 그거는 이제 다음 내용 진도 나갈 때 이제 PK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들어가 보면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배우는 인덱스는 이런 목적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고 이런 검색을 빠르게 하기 위해 사용을 하는 거고 그런 걸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이런 것들이 있다. 상황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서브쿼리 설명드리면서 서브쿼리가 조인보다 느릴 수밖에 없는 이유, 서브쿼리는 애초에 하나의 연산을 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연산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이런 이유도 있어요. 우리가 인덱스를 로그인 아이디에 걸었지만 서브쿼리에서는 이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면은 지금 400만 개에서 조인으로 데이터 뽑는 거랑 서브쿼리로 데이터 뽑는 거랑은 차이가 크겠네요. 네, 이런 겁니다. 이것도 조인이 서브쿼리보다 성능이 우월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상황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얘는 별거 없어요. 이 explain이라고 하는 거는 얘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예요? 네, 설명이에요. 설명하다 이런 뜻인데 얘는 이 쿼리가 실행될 때 이 과정을 설명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갖다 준 게 아니라요. 데이터가 아니죠. 일단 우리 데이터는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닉네임 밖에 없는데 그거 아니죠. 전혀 다른 걸 갖다 줬어요. 생긴 것만 좀 따져보자면 오히려 얘랑 좀 비슷하겠죠? 뭔가 테이블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것처럼 생겨 먹었어요. 보면은 얘가 그냥 쿼리를 실행할 때 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이런 걸 판단해서 이렇게 조회를 하는 상황이야 라고 우리한테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 전혀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아예 몰라도 됩니다. 왜냐면 저도 실무에서 얘를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개념 정도는 알아두면 나쁠 건 없어요. 근데 굳이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그냥 한 번쯤 구글링 한번 해보시고 가볍게 한번 읽어만 보시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런 느낌.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보시면
네, 로그인 아이디를 조건에 줘서 검색을 할 때는 여기가 네, 파시블 키라고 해서 로그인 아이디 인덱스가 걸려 있어요. 그죠? 우리가 검색할 때 사용한 인덱스가 나오는 거죠. 근데 얘는 애초에 인덱스가 있는 컬럼이 그게 아니니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써있는 것 뿐이지 사실 모르셔도 전혀 괜찮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모기를 잡은 것 같은데 왜 시체가 없죠? 어디 갔지? 뭐지? 모르겠다. 자, 어쨌든 인덱스는 이렇다 라는 거고 그러면 요거를 한번 볼까? 아니야, 이거 말고 잠시만요. 얘를 한번 보죠.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보시면은 모델링 개요라고 나왔습니다. 얘를 좀 볼게요. 여기로 가져와서 볼게요. 얘는 뭐 쿼리가 있진 않아요. 그냥 보는 건데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다. 자, 여기서 지금 모델링 개요라고 했죠? 이 모델링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기 써있는 의미가 맞는데 한번 좀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냥 본인만의 생각으로 얘를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모델링이란 뭘까? 생각을 지금 한번 해보세요. 현실의 모습을 DB로 추상화하는 행위라고 써있는데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이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시거나 공부를 하신 분이 있나요? 자, 간단하게 말하면요.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거는 그냥 테이블 설계, DB 설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DB를 설계하려고 생각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DB를 그냥 DB 설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그게 데이터 모델링이에요. 자, 여기 지금 써있기로는 현실의 모습을 DB로 추상화했다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추상화가 테이블로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럼 우리가 현실의 모습을 테이블로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데이터로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게 모델링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생각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첫 번째 과정, 모델링. 자,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웹페이지 하나를 만들 거고요. 회원가입 기능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내 웹페이지에선 회원에 대한 정보를 나는 이런 것들을 받을래. 예를 들어서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는 필수겠죠? 그리고 이름, 뭐 전화번호, 이메일 이런 거 받으면 되겠죠? 나 이런 거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행위 모든 게 모델링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데이터베이스의 모양과 테이블을 그려내는 그런 행위들.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까요? 이게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모델링은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취업을 나가신다라고 하면 이제 신입 때는 사실 이거를 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절대 맡기지 않아요. 왜냐면 이건 숙련된 사람이 해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얘가 어떤 식으로 해야 효율이 좋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나중에 혹여나 기회가 생겼을 때 잘해서 또 승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건데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랑은 거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겠어요? 네,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근데 데이터를 저장하려는 이유는 뭐예요? 저장한 데이터를 내가 뭐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앱을 만들거나 웹을 만들거나 어쨌든 내가 저장한 데이터를 꺼내와서 사용자한테 보여주려고. 보여줄 의도가 없으면 난 데이터를 왜 저장해요? 저장할 필요가 없죠. 그냥 막말로 이런 겁니다. 자, 네이버. 자, 로그인해서 메일 들어갔어요. 제 거 메일 남아있겠죠. 저한테 이 메일 보여주려고 네이버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용자들한테 이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기능에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서비스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예요. 이게 웹이든 앱이든 프로그램이든 뭐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데이터를 무조건 이제 만들어야만 우리가 이제 이런 개발을 했을 때 그걸 사용자한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건데, 자, 모델링 작업을 할 때는 이런 작업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뭔데?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나 회원가입 기능 만들 거야. 그래서 필요한 게 뭔데? 했더니 나왔던 게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나왔죠. 이런 거. 이걸 파악하는 거. 그게 업무 파악. 회원가입 기능에서 필요한 그 업무에서 필요한 것들이 뭔데가 되는 거고. 요구사항 파악. 이거는 이제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자가 됐다라고 했을 때 사용자가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SI 쪽으로 생각을 해본다고 치면은 이 요구사항은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넘어올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클라이언트의 얘기를 듣고 그럼 이런 식으로 기능을 만들어야 되겠구나라는 걸 머릿속에 그린 다음에 같이 짜내는 거예요. 넣어야 될 컬럼이나 테이블의 형태나 이런 것들을. 그게 가장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쇼핑몰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는 의류 취급한대요. 그럼 일단 의류 상품에 대한 테이블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된다. 상품 카테고리를 할 거래요. 그러면 의류에는 뭐 상의, 하의, 뭐 모자, 액세서리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카테고리 테이블을 또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회원과 비회원이 주문이 가능해야 된다. 그럼 회원 테이블을 만들 건데 이 회원이 아닌 상태도 주문이 가능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런 사이트 내에 게시판 기능을 또 만들 건데 우리는 이런 게시판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 게시판에 대한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게 뭔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는 과정이 모델링이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고려를 다 마치고 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요. 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최소한 이거 정도는 있어야겠구나가 되는데 그러고 나면 그 잡힌 윤곽을 기반으로 해서 개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실 지금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는 이제 그냥 단순히 모델링 아니다. 그냥 하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이제 ERD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ERD가 결국에는 모델링 과정이에요. 모델링 과정에서 이제 논리가 있고 물리가 있어요. 이거를 하기 전에 이 둘을 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게 개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 하면 개념, 논리, 물리 이렇게 세 가지가 보통 나오게 돼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이 ERD라는 것도 간단하게 배워보긴 할 건데 이 친구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여기까지는 밟아놔야 돼요. 이 개념적 설계.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전 위에서 했던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이런 윤곽을 잡아놓은 다음에 이제 이거를 간단하게 도식화하는 거예요. 도식화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세분화 잡는 거죠. 세세하게 디테일한 것들을 잡아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논리로 들어오게 되면은 진짜 테이블의 윤곽이 잡힐 정도로 데이터를 더 정밀하게 우리가 설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계를 밟아 나가는 거예요. 한 번에 난 테이블 이름 이렇게 만들 거고 이 테이블에 컬럼 이렇게 넣을 거야 로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왜냐면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 테이블이 만약에 8개라고 하면 이 8개의 관계가 이렇게만 연결되어 있으면 참 쉽겠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단 말이죠.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이렇게도 되어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도 있을 거고 이런 관계들이 다 있어요. 이거를 이 연결되어 있는 선마다 다 참조하고 서로 인식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한 번에 다 만들어요, 이거를. 단계를 밟지 않으면 이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단계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곽 잡고 윤곽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찍어낸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윤곽 좀 더 선명해진 윤곽을 가지고서 이제 진짜 만들어도 될 정도로 약간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거고요. 실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 순서가 이제 모델링에서 현실 파악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로 나오는 이 친구. 그 다음에 개념. 그 다음에 논리. 그 다음에 물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랑 개념은 진짜 말 그대로 개념 잡는 거고
논리는 이 개념을 이제 표현할 수 있게끔, 설명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걸 실제로 만드는 게 물리. 이제 물리적으로 존재하게끔 만든다. 이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단계로 모델링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건데,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여러분들 한 번쯤은 읽어보시고요. 제가 링크로 걸어 놓은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테이블 간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과정에서 PK랑 FK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들인 거예요. 왜냐면 그 관계들의 기준이 되는 게 보통 얘네들일 거니까. 그죠? 그래서 관계까지 중요한 거고, 정규화를 제대로, 데이터 정규화 우리 배웠죠? 정규화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테이블들끼리 이 관계를 성립하려면 엄청 힘듭니다. 실제로 불가능하기도 해요. 그래서 정규화를 어느 정도 잘 지켜놓은 테이블들로 설계를 해야만 한다. 라는 겁니다. 자, 제가 PK, FK에 대한 링크 하나를 더 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구글링 했을 때 나오는 글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하나 더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열어드릴 거고요. 자, 새로 고침해보시면은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친구를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고 내일은 이 모델링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모델링 이거 제가 올려드린 거 말고도 검색을 구글에 좀만 해보시면은 이제 뭐 1대1, 1대 n, n 대 m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이게 테이블 간의 관계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것도 한 번쯤 읽어보고 오시면 좋아요. 내용이 이해가 되시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안 되면 그냥 읽어만 보고 오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제가 내일 다뤄드릴 거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